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여성학자 박혜란의 생각모음집 나이 듦에 대하여 중에서 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혜란 지음 나이 듦에 대하여. 별걸 다 행복해하는 여자. 살다 보면 가끔가다 의학 소리 나게 만드는 여자들이 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내 주위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여자들인데 TV나 잡지에서는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전문 MC라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짓인데 나이 지긋한 부부를 불러다 앉혀놓고 온갖 구질구질하고 유치찬란한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게 하곤 끝마무리로 내놓는다는 질문이 멍청하기 짝이 없다. 아니면 심술궂기가 고단수라고 해야 할까?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의학이다. 무슨 가당치 않은 헛소리냐는 식으로 웃음보를 터뜨리거나 그게 너무하다 싶으면 의미심장한 미소쯤으로 대답하리라는 내 예상은 번번이 빗나가게 일수이다. 눈꽃만큼도 쭈뼛거리는 기미 없이 나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그럼요 다. 야, 또 그 남자라니? 어떻게 저렇게 상상력이 빈곤할 수 있을까? 입을 삐죽거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러움도 솔솔 일어난다. 그렇게 일구월심 한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 싶고 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얼마나 괜찮은 남자이길래 다음 세상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을까? 새삼스레 옆에 있는 남편을 꼬나보게 된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가니 부부라는 게 완전히 측은지심으로 사는 것 같지. 그 언젠가 아득한 시절 사랑이란 것에 빠졌을 적 품었음직했던 초발심은 간데없다. 게다가 이심전심이라고 아내라는 여자가 이럴진데 남편이라는 남자가 다르랴 싶은데 무슨 조화인지 아님 무슨 작전인지 남편은 여전히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은 당신하고 결혼한 일이라며 너스레를 떤다. 그 소리에 감동받기는커녕 저 사람이 저렇게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정말 내가 큰 손해를 보긴 봤구나 하는 생각이 더 새로워지니 내가 언제부터 장사 속으로 살았다고 사람 치사해지는 거 이렇게 잠깐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돌발 사고만 안 생기면 100년 해로까지 갈 게 확실시되는 이유는 순전히 그놈의 정 때문이다. 한때는 사랑 없이 사는 게 무슨 부부냐고 그럴 바엔 미련 없이 갈라서는 게 양심적인 결혼 생활이라며 열을 내기도 했었던 걸 생각하면 나이가 보약인지 마취제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사랑도 미움도 다 날려버리고 그저 그냥 그렇게 함께 사는 남편이 새삼스레 꽤 괜찮아 보일 때가 있다. 백한송이 장미꽃 다발에 홀려서도 아니고 거친 손을 잡아줘서도 아니다. 좀 썰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남편이 정치인도 아니요 고관 대작도 아니요 재벌도 아니라는 사실이 한없이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다. 아니, 고맙게 느껴질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맙다. 다만 그 고마움을 평소에는 잊고 살다가 새삼스레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있을 때 그때야말로 나도 이만하면 괜찮은 남편을 만난 셈이라는 계산에 적잖은 행복감까지 느끼는 것이다.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는 왜 그렇게 문이 많이 생기는지 무슨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난 내 남편이 정치면 기사라면 글자 한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정치인이 되고 싶은 소망은 꿈에도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뭐 그렇다고 시시때때로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가 말해주듯이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무조건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유사이래로 어차피 정치인이란 직업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고 아무리 혼탁한 정치판에서도 맑은 정치를 해보려고 분투하는 정치인들도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다. 또 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성의 입장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다.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은 여성들이 정치를 떠맡는 길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나는 정치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치인의 아내라는 직업의 고달픔을 말하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정말 험난한 노정이다. 겉보기와는 달리 나한테도 체홉의 귀여운 여인 같은 구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웬만한 직업에는 다 대충 맞추어 살면서 행복도 느낄 것 같지만 정치인 아내 노릇만은 영 자신이 없다. 우선 선거를 치르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천을 따내기까지 과연 어떤 종류의 내조가 필요한가에 대해선 짐작조차 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숫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자금 마련은 생각만 해도 가위 눌릴 것 같다. 글쎄 그런 건 모두 다 수 안 좋은 남편이 해치운다 해도 옛날처럼 숱한 운동원들 밥해 먹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게 요즘의 아무개 후보 마누라 노릇이다. 나서지도 않고 숨지도 않기, 조금만 튀면 즉각, 암탉이 울면 질책이 터지고 조금만 쭈뼛거리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는 핀잔이 따른다. 옷매무새는 또 어떤가? 세련된 차림은 사치로 몰리고 소박한 차림은 촌티로 몰린다. 표를 무기로 무리하게 요구해오는 유권자들에게는 늘 부드럽고 겸손하게 돼야 돼.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일거수일투족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순식간에 남편 표 깎아먹는 여자로 입방아에 오른다. 후보에 오른 남자들이 다 고만고만할수록 그 아내들이 성적을 좌우한다. 요행이 당선이 되어도 신천지가 전개되는 건 아니다.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다음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 낙선자의 아내는 여기에다 돈 걱정까지 떠맡아야 한다. 정치판은 노상 난장판이고 정치인이 단골 안주감이 된 지도 오래인데 생각할수록 신기한 건 어찌된 셈인지 정치인의 얼굴에 괴로움의 흔적이 잘 안 보인다는 점이다. 욕을 먹으면 장수한다더니 정치인은 대개 혈색이 좋고 피부도 반짝인다. 혹시 화장빨인가? 그런데 내가 만나본 정치인의 아내들은 물론 예외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한마디로 폭삭 사갔다. 난 그들을 볼 때마다 저 정도 자질에서 저 정도 노력이면 스스로 정치인이 되지 왜 정치인의 아내로 머물러 있을까? 안타까울 때가 많다. 아니, 혹시 내가 모르는 그들만의 즐거움이 있는지도 모르지. 고관대작의 아내라는 직업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젊어서는 대기업에 한참 못 미치는 봉급으로 가게를 일구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언제 어느 방향에서부터 화살이 날라올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한다. 족보에 올릴 만한 벼슬에 올랐다고 좋아하는 순간 아차 하면 교도소로 직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모임이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순수하게 호의를 보여도 일단은 경계해야 한다. 의상실 주인이 특별히 옷을 싸게 줘도 덥석 받으면 안 된다. 남편의 은행 계좌에 수상쩍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나 수시로 검사해 봐야 한다.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다 보니 못하러 남편 출세시켰던가 은근히 부하가 나기도 한다. 에라, 남편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니 나도 좀 누리고 살자. 방심하는 순간 패가망신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세상은 남편의 모든 잘못은 전적으로 그 아내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린다. 재벌의 아내가 안 된 것도 하늘의 도우심이다. 재벌 남편을 두면 남편 얼굴 보기는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다. 재벌 남편들은 정치인이나 고관 대작보다 더한 가부장들일 테니 아내의 심중을 헤아리는 일 같은 건 사전에 없을 게 뻔하다. 또 돈 버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그 돈 지키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다. 게다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의 돈을 지키는 일이라면 혹 모르겠는데 재벌들은 지킬 돈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 대대손손 그 돈을 지키려면 아들 낳기는 필수일 터이다. 또 자식들에게 번 돈을 합법적으로 넘겨주려면 세금이 너무 많으니 온갖 머리를 굴려서 세금을 피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대마불사도 옛말,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하루아침에 가는 수가 있으니 마음 편히 잠들 날이 없다. 재벌의 행복이 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도 없지만 아무튼 돈이 너무 많다는 건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행복보다는 불행 쪽에 가까울 것 같다. 가난할 때는 탕수육 한 그릇만 시켜 먹어도 행복하지만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탕수육은 그저 탕수육일 뿐이다. 이렇게 정치인도 고관 대작도 재벌도 아니라서 고마운 남편이지만 그렇다고 다음 세상에서 또 만나고 싶으냐는 질문은 사절. 여자들은 아픈 데가 많다. 여자들은 왜 아픈 데가 많을까? 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제목만 봤을 때는 당장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싶었는데 짤막한 소개글을 읽자 금방 구미가 떨어져 버렸다. 뭔가 그럴싸한 내용이 있을 듯한 제목이었는데 실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아픈 데가 많은 건 호르몬 관계라는 아주 과학적인 내용인가 보았다. 너무 싱거웠다. 참 이상하다. 요즘 주위를 살펴보면 도대체 어디 한 군데 아프지 않은 여자들이 없는 것 같다. 나보다 나이를 더 먹은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또래도 다 아프다. 더구나 나보다 훨씬 젊은 여자들도 거의 다 어딘가가 한 군데씩은 아프다. 전에는 이렇게 아픈 여자들이 많은 줄 짐작도 못했다. 내가 건강에 자신이 있었을 때는 다른 여자들도 다 건강한 줄만 알았다. 가끔 가다 눈에 띄게 비실비실한 여자들을 보면 그냥 아, 저 여자는 몸이 좀 약하게 타고났군 하고 약간의 동정심을 품는 게 고작이었다. 다른 여자들하고 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우도 거의 없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다만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외모에 관한 이야기였을 뿐이었다. 요즘엔 남자 여자를 가릴 것 없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체중과 체형,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주제. 그것은 여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주 익숙한 화제였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산 이유는 자신이 건강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노인들의 전용 화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 뵐 땐 효도해야지 하다가도 정작 어른들을 만나면 몇 시간이고 들어야 하는 어디 어디가 아프다는 말씀들 얼마나 지겹던지, 또 뭘 먹으면 어디에 좋고 누굴 찾아가면 어떻게 좋고 하는 이야기를 한없이 듣다 보면 듣는 사람까지 온 군데가 다 아파지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난다. 그런데 내가 한번 심하게 아프고 난 후부터 세상이 갑자기 달라졌나 보다.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기로 마음먹었는지 요즘에는 신문에서 건강 섹션까지 따로 내고 있다.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도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은 일상적인 화제가 되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젠 아프지 않다는 여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을까? 여자들의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일까? 아마 내가 나의 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전 같으면 그저 지나치는 인사로 "어떻게 지내냐?" 라고 물었지만 요즘은 "그래 건강은 어떠니?" 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엔 "그저 그렇지 뭐" 라던 대답들이 건강을 묻는 인사에서는 아주 달라지게 마련이다.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던 대답에서 육체적인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바뀐다. 또 상대방이 안부를 물어올 때의 내 대답도 달라졌다. 농담조로 "죽지 못해 살지요" 라고 대답하던 호기는 정작 몸이 안 좋으니까 까맣게 잊어버렸다. 어떻게 지내냐는 의례적인 질문에도 나는 "그저 그렇게 지내지 뭐" 라고 대답할 여유가 없다.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내 입에선 "요즘 몸이 안 좋아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간다. 그토록 싫어했던 궁상맞은 늙은이가 따로 없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렇게 궁상을 떨면 상대방 쪽에서도 대개는 지극한 위로 인사와 더불어 자기도 어디가 안 좋다고 역시 궁상맞게 털어놓는다. 자궁을 드러낸 여자들이 그처럼 많다는 것도 요즘 알았다. 어디가 아팠느냐는 질문에 내가 한껏 심각한 표정으로 자궁을 드러냈다고 하면 너무도 많은 여자들이 별것 아닌 걸로 혼자 엄살 떨고 있네 하는 투로 자기는 벌써 5년 전에, 10년 전에, 어떤 때는 20년 전에 드러냈다고 털어놓는다. 일생 병원 문턱에는 가보지도 않았을성 싶은 마치 시골이 위버처럼 단단해 보이는 한 선배는 자기는 자궁은 물론 한쪽 유방도 떼어낸 지 오래라면서 "굉장히 아픈 줄 알고 걱정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라면서 짐짓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 어깨를 쾅 두드렸다. 하긴 가까운 주위만 둘러봐도 90 넘은 시어머니, 70 넘은 시누이, 50대 초반의 내 둘째 동생과 큰조카, 40대 조카 며느리 2명 모두 빈궁마마들이다. 얼마 전에는 이제 갓 40줄에 오른 씩씩한 후배까지 자궁수술을 했다. 하지만 말로는 마치 맹장수술처럼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자궁이 문제거리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엔 드러내기로 결정하기까지 여자들이 겪었을 육체적, 심리적 고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궁이 슬슬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는 여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소로 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여자로 산다는 것의 진한함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자궁 적출이 늘어나는 이유를 어떤 여성들은 남성 중심적인 의료 행태 혹은 의술의 상업주의에서 찾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해 문제로 보기도 하고 요즘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않거나 출산 횟수가 줄어든 데서 오는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아무튼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여자들은 항상 자궁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한다. 내가 입원했을 때 그 병동의 최고령 환자는 90이 넘은 여성이었는데 역시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왔다는 말을 듣고 난 한참이나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다음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여자들도 부지기수다. 내 나름대로 진단하자면 허리병은 여성들의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여성의 가사노동은 필연적으로 허리를 망칠 수밖에 없다. 또 허리병은 대개 출산 후 조리를 잘하지 못해서 악화된 경우가 많다. 출산 후에는 어느 기간 동안 무거운 걸 들거나 힘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호강하는 여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기가 깨어나서 울면 남편이 낄세라 얼른 일어나 안아주어야 하고 매일 아기 목욕시키는 일도 만만치 않은 중노동이다. 또 요즘은 젊은 부부 간에는 남자들도 쇼핑을 분담하는 경우가 늘어나곤 있지만 중년 이상의 세대에게 장보기는 아무래도 여자들 차지다.
알뜰한 여자들은 아무리 무거운 거라도 한 푼이라도 싸다면 불원천리 달려간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다 보면 허리가 견뎌낼 재간이 없다. 지하철에서 어디 빈자리가 없을까 호시탐탐 노리다가 쏜살같이 달려가 궁둥이를 들이미는 아줌마들은 뻔뻔한 여자들이 아니라 허리병이라는 직업병을 앓고 있는 주부들이다. 그들은 비록 아직 노년에 들어서진 않았지만 직업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이므로 노약자 대우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역시 아줌마들은 할 수 없다니까 라며 한껏 비아냥거리기나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는 화병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며느리들의 공동 질병구역이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결혼 10년 차나 40년 차나 별 차이가 없는 모양이다. 연령에 따라 표현의 강도만 조금 다를 뿐 고부 사이는 여전히 껄끄러운 긴장관계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화병이 생겼다는 신세대 여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노라면 소위 여성학을 한다는 사람으로서 무력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여성으로서의 연대감 운우는 여전히 구름 잡는 소리일 뿐인가.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주로 앓았을 화병을 요즘은 시어머니들도 앓는다는 게 변화라면 변화라고 하겠지만 그 시어머니들도 바로 어제의 며느리들이다. 어디 고부 갈등만 화병을 일으키나. 이혼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요즘에도 남편의 폭력, 외도, 도박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는 아내들이 숱하다. 두통이나 위통 역시 병에 포함시키지 않을 만큼 여자들 사이에 폭넓게 퍼져 있는가 하면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자들도 꽤 많다. 첨단 의술을 자랑한다는 이 대명천지에 이름 모를 병으로 늘 시름시름 앓는 여자들도 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 옆에는 전방위적으로 왕성하게 일하는 친구가 있다. 지칠 줄 모르고 새로운 일을 벌이는 그는 왜 이렇게 아픈 여자들이 많으냐는 내 질문에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다. 이 땅이, 이 시대가 여자들을 다 병들게 한다고 그는 명쾌하게 진단했다. 너는 아프지 않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자기도 아프다고 했다.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간 적도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일을 안 하면 자꾸 아픈 생각만 들기 때문에 계속 일을 벌인다고 했다.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여자들이 아픈 건 호르몬 때문만이 아니다. 비록 남자들보다 8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는 하지만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거의 늘 아픈 몸으로 살아간다. 아무리 날개를 펴고 싶어도 그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여자들이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젊은 후배들이 아프다고 말하면 난 애써 호통을 치곤 한다.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고, 아프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큰 꿈을 꾸며 자란 세대이다. 때가 오면 훨훨 날아다닐 수 있도록 날 준비를 확실히 해온 그들이지만 날개가 다 자라도 날 수 있는 공간은 좀채로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겨드랑이가 근지러워서 움츠린 날개가 갑갑해서 그들은 몸이 아프다. 간혹 운 좋게 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여자는 또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또는 날갯짓을 너무 자주 해야 하는 탓에 아프다. 그들보다 날개가 훨씬 작은 나도 이렇게 아픈데 하물며 그들은. 에필로그. 삶은 지속된다. 무슨 일이든 한번 손에 놓으면 다시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미 재료가 다 마련된 상태였음에도 밥상을 차리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봄부터 여름 내내 내 딴에는 부지런히 한다고 끙끙거렸는데 올따라 유난히 길었던 무더위가 물러설 즈음에서야
겨우 글마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 글발 자체도 통 살아나지 않을 뿐더러 왜 그렇게 날마다 잡다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컴퓨터 앞에 앉을 틈이 좀처럼 나지 않았다. 살림은 오래전에 작파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젠 먹고 사는 일에선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루 세끼 먹는 일이 점점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듣기에 따라선 배부른 투정 같겠지만 먹는 식구가 줄어든 데다 달리 크게 하는 일이 없다 보니 먹는 일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였다. 아무튼 일상적인 일과만으로도 하루는 금세 채워지고 글을 쓴다는 일은 생전 해보지 않았던 가웬일처럼 느껴졌다. 아이 셋 도시락 싸줘가며 공부하고 글쓰고 강의하러 다니던 불과 10년 저쪽의 분망함이 통 남의 일 같기만 했다. 마무리 직전 큰일이 연달아 터졌다. 가을로 들어서자마자 한 달을 사이에 두고 내 곁에서 두 분이 세상을 떠났다. 병이 깊었던 친정어머니와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보다 한 달 빨랐던 큰동서의 죽음은 정말 예기치 못한 습격이었다. 큰동서,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추었던 큰동서, 타고난 맏며느리의 이미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던 큰동서. 큰동서는 일생 과적 차량처럼 혹사당한 한국의 60대 여성을 대표하는 고단한 삶의 주인공이었다. 나보다 불과 8살밖에 더 많지 않은 큰동서는 첫 대면 때부터 내게는 한 세대 위의 어른으로 비쳤다. 남편과 큰아주버니의 나이 차이가 13년이나 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큰동서의 기품 있는 태도와 나긋나긋한 말씨에 팍 기가 죽었기 때문이었다. 난 그런 여성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줄 알았다. 게다가 아무리 봐도 살림에는 젬병일 것 같은 막내 며느리가 영 못 믿어왔던지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큰며느리 살림 솜씨 칭찬이었는데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할까 봐 "니는 준혼의 발뒤꿈치에도 못 따라간다" 는 과격한 비유법을 자주 사용하였다. 큰동서의 부덕과 능력은 생활전선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큰집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계속 가게가 기울어 갔는데 큰동서는 넋을 놓고 한탄만 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내부업으로 살림을 지탱해 나갔다. 그러면서도 자녀 교육에 남달리 신경을 썼고 제사에도 지극정성을 쏟았다. 큰동서가 제사 음식 마련해 드리는 정성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겪는 명절 스트레스는 철딱서니 없는 짓거리처럼 여겨질 지경이었다. 큰아주버니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반갑게도 큰집의 경제사정이 대폭 호전되었다. 이런 배경에는 큰아주버니의 성실성도 성실성이지만 큰동서의 근면과 정성이 결정적인 몫을 했다는 게 큰동서를 아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신 지도 20년이 넘었고 시어머니가 중풍을 앓은 지도 10년이 넘었다. 나는 가끔 큰집에 들를 때마다 시어머니의 식단을 보고 속에서 "아"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곤 했다. 한마디로 완벽한 건강식단이었다. 건강하게 살려면 앞으로 일생 동안 그렇게 먹어야 한다고 수없이 보고 들었어도 나로선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식단이다. 왜 돈이 아니라 정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바로 그런 식단 있자는가. 큰며느리에게 노상 고마움과 미안함을 안고 사는 시어머니가 "야야 내가 와 이리 오래 사노" 라고 한탄할 때마다 난 마음속으로 "그렇게 큰형님이 좋은 것만 해드리니 오래 사실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대답했다. 큰동서는 슈퍼우먼이었다. 항상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완벽한 며느리 노릇을 하던 큰동서. 짐작한 대로 속으로는 골아가고 있었다.
의무감이 큰 만큼 속박감이 컸으며 벗어나고픈 욕구도 그만큼 컸다. 젊었을 때는 오히려 자식의 도리로 받아들이며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도 예순에 가까워지고 손자들을 셋이나 둔 할머니가 되자 시어머니 수발이 갈수록 힘에 부쳤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다. 나이가 들면서 지치는 기색이 뚜렷해졌다. 하지만 짐을 나눠줄 형제는 아무도 없었다. 시어머니의 성격이 가장 잘 맞는 둘째 동서는 예순이 넘어 재혼했고 이기적이기만 한 막내 동서인 나는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나 몰라라 했다. 탱크처럼 튼튼했던 큰 동서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작년 말 아주 간단하다는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부터였다.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어들자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 암은 아니라는 말에 일단 안심했지만 기력은 나날이 눈에 띄게 쇠잔해 갔다. 그리고 몇 달 내내 종합병원을 드나들며 계속 받은 그 지겨운 검사. 결국 병명도 밝혀지지 않은 채 눈을 감았다. 여자의 일생, 큰동서의 갑작스런 죽음은 주위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팠다. 아내로서,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의무에 유달리 충실했던 여성. 그러나 나를 완전히 죽이기에는 만만치 않게 자아가 강했던 여성으로서 큰동서가 일생 겪어왔을 괴로움을 죽음의 시점에서 모두들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도 시어머니의 참담한 심정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몸의 자신감을 잃어가던 큰동서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를 한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 전문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게 부덕의 화신과 같았던 큰동서에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을지를 난 짐작하고도 남는다. 잠깐 동안의 나들이쯤으로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불과 몇 달 만에 큰 며느리를 잃자 큰 충격을 받았다. 비통해하는 시어머니에겐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었다. 엊그제 큰동서의 49제를 치렀다. 부산에서 올라온 큰 시누이를 모시고 그 다음날 어머니를 뵈러 갔다. 머리가 하얗게 센 자매같이 닮은 모녀는 서로를 애틋한 눈길로 바라볼 뿐 별로 할 말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시누이가 맥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어머니 앞에서 갈 수는 없다고 했다. 나의 친정어머니의 죽음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친정어머니의 임종을 못할까봐 결국엔 휴대폰을 마련했던 나였지만 그건 괜한 짓이었다. 추석 사흘 후의 생일날에도 컵케이크를 맛있게 들던 어머닌 오빠네 식구가 아버지 성묘를 간 그 짧은 사이에 혼자 숨을 거두었다. 난 그 시간에 휴대폰을 집에 두고 큰동서의 제에 참석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들으면 속상할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죽음에선 여자의 일생이란 말에서 떠오르는 서글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비록 예기치 못한 분단으로 인해 북에 있는 부모 형제와 헤어져 살았지만 어머니는 단출하고 화목한 핵가족의 주부로서 그 세대로선 꿈도 꾸지 못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이었다. 부부간의 애정도 각별했거니와 무엇보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물론 가장 높이 평가해야 할 건 어머니의 탁월한 행복 능력이다. 타고난 건지 체득한 건지 구별하기가 애매하지만 어머닌 놀라운 낙천가였다. 우수히 집안이 무고하다. 우수니까 집안이 무고하다. 우리 형제들은 빈소에서 어머니가 평소에 자주 하던 그 말을 합창하곤 까르르 웃어댔다. 어머니의 영정을 보고 있자니 말년에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는 금방 잊혀지고 목청 높여 잘 웃던 그 어머니만 남았다. 상가는
시종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였다. 물론 날이 갈수록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나는 좋은 딸이 아니었다. 어머니에 대해서 끝까지 잘 모르는 채 떠나보냈다는 아쉬움이 자꾸 커져간다. 그렇지만 어머니만큼만 살다 가면 한 세상 잘 사는 거라는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나가도 남은 자의 삶은 지속된다. 왜 사느냐는 물음은 필요 없다. 그냥 살아가는 것일 뿐. 2001년 10월 박혜란. 여성학자 박혜란의 진솔하고도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